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참 괜찮은 말 아니겠요? 네. 7월 3일 매주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늘 너무 화려하십니다. 까지 홍인전 박사님은 뭐 빨간색으로 입으셨네요. 네,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BBS 이상의 아침 저널 매주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오늘 또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요. 개인적인 닉네임이라기보다도 현재 처한 각 진영의 입장 이걸 뭐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먼저 오늘 김철웅 교수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네, 먼저 중도 진영의 맷돌 맷돌. 김철웅 교수님. 예. 뭔 뜻인가요? 맷돌처럼 무거운 인물이 지금 필요하다. 이파 저파 가리지 말고 맷돌에 한 끼 넣어서 싹 갈아서 영양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그 무거운 맷돌의 인물이 누가 될까? 이것이 지금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맷돌이 필요하다. 물리적 결합. 네. 상징이네요, 맷돌이. 자, 보수 진영의 도리깨. 도리깨. 예. 도리깨 예. 깨야 되는 이 건가? 곡식의 알곡을 고려면 도리깨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현 정부의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내부 문제들, 이 도리깨질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도리깨질이 필요할 때다 해서 제가 도리깨를 붙였습니다. 다음은 진보 진영의 절구통. 절구통. 권혁기 관장님이십니다. 수백 수천 분의 절구질에도 감내할 수 있어야 절구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떤 절구질의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좋은 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유, 훌륭한 마음에 드시죠? 해명이십니다. 네. 그 닉네임보다도 오늘 각 진영 입장에 대해서 닉네임을 붙여봤습니다. 자, 어쨌든 뭐 첫 분위기는 좋게 시작합니다만 이 현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절구통이 깨지기도 해요? 안 깨집니다. 안 깨져요? 뭘로 만드느냐, 뭐 절구질이 뭘로 하느냐 이게 순간 그게 질문이 드리고 싶어서. 깨지면 절구통이 아니잖아. 저요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당의 입장이라는 게 정말 절구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막중한 그걸, 책임감이 네, 있으니까요. 아주 거의 좋은 표현 의연하게 같아요. 의연하게 절구통. 받아내야지. 다 받아줘야 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절구질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6월 임시국회요. 의사 일찍 합의해서 좀 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긴 합니다만 바른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항 입항 해상판 뭐 녹구 기준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에 합의했단 말이죠. 이거 좀 국회가 좀 심상치 않게 가는데 김철웅 교수님 국정조사 합의 이거 뭐 꼭 그랬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국정조사 해야죠. 해야 됩니까? 이 한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일단 그 범위가 너무 커진 사건이 됐고요. 우선 국방부의 합동 수사단에서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미 처음 발표에서부터 국민들이 신뢰를 잃었고 그 다음에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청와대 행정관이 거기에 그 관여한 의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럼 예를 들면 군대에 관련된 부분은 국방위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경 관련된 부분은 행정안전위에서 하고, 상임위마다 다 그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청와대의 행정관 관여 의혹이 있다면 그건 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상임위를 벗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회가 엄정하게 좀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안보 위협으로부터 또는 삼척항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위에서만 그 상임위에서 다뤄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여러 상임위에서 각각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해서 하나의 그 국정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그다음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인정 대표는 네, 이게 완전히 네.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활동으로도 충분하다. 네. 왜 뭐 국정조사까지 들먹이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제 야당 시절에 제가 이제 전략기획실장을 당직자로 했었는데요. 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진상규명은 필요한 일이고 국회와 야당의 임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조사의 효율성은 야당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팩트는 다수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시다발로 상임위가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거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상임위를 열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뭐 군의 잘못이라든가 뭐 발표 때 우왕좌왕했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내시는데 스피디 있고 속도감 있게는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를 딱 해버리면 국정조사 계획서 수립하는데 한 달, 그거 본회의 통과시키는데 또 얼마. 효율적이지 못하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청문회가 돌아가는데 또 한 달이라서 한 두어 달 이후에 그게 돌아가게 돼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럼 그때는 이미 현안에서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전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두어 달 지나면 흔히 말하는 김 빠진 사이다가 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슈가 뜨거울 때 하는 게 맞는데 네, 차라리 그냥 상임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뭐 근데 이런 뭐 이런 이렇게 되면 측면이 있고요. 다 분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이제 있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국정조사를 꼭 관철시키기 위함도 있겠으나 국조를 요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제 반대하는 이런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홍보 효과 차원에서 좀 보기 위해서 네. 주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상임위를 열어서 상임위에서 야당이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민주당이 절구통이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지금 한 71% 나온다고 해요. 국민이 믿지 않는 거죠. 지금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짚어야 되는데.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예, 네. 어차피 믿지를 않거든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스피디하게 진행된다고 한들 새로 나올 사실은 없는 것 같고 핵심은 경기에 실패한 데 이어서 허위 보고했고 거짓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보 농간이거든요.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건지 아니면 군 스스로가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건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군이 따른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국정조사를 해서 국민께 알려야지 국민이 지금 국방부에 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이런 것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믿겠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도 잠시 보도가 됐는데 권 관장님 이게 이제 국정조사 이게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포커스에 집중되는 면도 있긴 한데 정인 신청하게 되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정인 채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상당히 좀 껄끄럽게 되지 않나요? 청와대 관계도 그렇고 네, 아니 받아주게 근데 된다면. 그거는 뭐 운영위에서 여야가 그 증인 신청을 합의하면 운영위에도 윤관현 실장은 네.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그게 뭐 예컨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뭐 국정상황실장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연히 국회 의결에 따라 출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위에 출석을 하느냐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출석하느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저는 뭐 그게 국정조사냐 해당 상임이냐 이게 큰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니 우리 네, 김철규 건관님처럼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천한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단지 이제 국정조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이 행정안전이 운영이 이렇게 그 분산되는 상임위별로 다 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딱 모아서 완벽하게 정부 그다음에 국방부의 책임 청와대 이게 딱 정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합동수사단이 뭐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상당 부분 신뢰를 잃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에 분산된 그 여러 상임위에서 뭐 이게 동시다발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잘못 어디가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저는 뭐 관련된 사람들 전부를 증인 채택을 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뭐
스피드한 뭐 이런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굳이 그것만이 문제라면 여당으로서 민주당으로서도 상임위에서 꼭 해라 이렇게 선 긋지 말고 이 온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여당이 추경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국정조사 이 부분을 굳이 너무 이렇게 안 된다 배척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네, 홍인전 박사님, 이 국정조사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약간 수세 몰린 전국을 회복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건 안보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네. 그거는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건데, 알려야 된다. 예, 그거를 꼼수가 되는 거잖아요. 상임위로 분산시켜서 뭐 시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당에서 본인들의 실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시고 빨리 진행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단 이 목선 사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의도적 은폐가 아니지 실수가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하지 실수가 않았습니까? 있었다. 네. 그리고 안보실에서도 이제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던 것도 대변인이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미 많이 다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은 아니고 네. 저는 국정조사 수행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나쁘지 보는 게 않다. 지금 뭐 예를 들어 오늘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은 상임위를 빨리 열어서 당신들이 역할하고 싶어갖고 국정조사 때처럼 내일부터 다 하실 거예요. 국정조사가 예고돼 있지만 어차피 상임위 활동에서 무엇을 또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네, 나온다. 또 대정부 네, 질문하면 당연히. 또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님들이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달 후에 진행될 국정조사의 활동을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당장 내일부터 쭉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이제 검증 단계를 또 거치게 되는 것도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큰 타격을 본다. 저는 뭐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이게 이제 시체 말로 이야기하자면 약발 다 떨어진다 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검증이 됐고 네. 이제 추가적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또 쭉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시비비 잘잘못이 또 나오면 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국정조사에서 또 새롭게 정부가 큰 부담을 져야 할 상황은 이미 기간의 상임위 활동에서 다 나오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뭐 겁니다. 국정조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다른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문제인데요. 뭐 심상정 의원 이 정개특위 해임 두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시끄러질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얘기고. 일단 이 부분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중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니 그렇게 맡아야 된다고 보시는 3당의 거죠? 원내대표 합의가 제1당이 일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제2당이 특위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오롯이 민주당의 그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달려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개특위에서는 선거법, 그다음에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수사권 그 분리에 관련된 법안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되면 선거법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네. 한 건데 바른미래당의 우리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좀 반발을 했죠. 이건 월권 아니냐, 원내대표끼리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봐요. 이제 그 선택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저 민주당의 진심을 알고 있거든요. 선거법 하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그 독립에 관련된 법안은 개혁 입법이라는 그 명분으로 꼭 통과를 시키고 싶지만 선거법은 당내 여러 그 지역구를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당내 반발도 복잡한 있고 문제가 있긴 있죠. 그다음에 네.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 그다음에 연동형을 한다고 했지만 50% 연동 때문에 실질적인 그 연동 효과가 별로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을 이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네. 어제 저희들 또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정말 참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곤혹스럽죠. 사개특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개특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데 본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개특위가 사실상 좀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과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 이인영 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쓸 약을 꿀꺽 삼킨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 정상화의 등원의 명분 플러스 이제 협상의 산물까지 가져가 대신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의당이 이제 강력하게 심상정 위원장 사퇴에 대한 반발하는데 저는 뭐 심위원장 사퇴 교체가 이제 본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혹시라도 무산될까봐 그에 대한 이제 우려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리는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이제 검찰개혁 등 사개특위도 굉장히 중요는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 판단은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선택을 한다면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고 4당 공조의 틀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조의 틀이 깨지면 어차피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통과도 무망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요 법안과 현안과 관련하여 한국당과 공조를 하든 또는 야 3당과 공조를 하든 어느 한쪽과는 반드시 공조를 해야 의회 구조상 정부가 원하는 법안 또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 법안이든 사개특위 법안이든 야 3당과의 공조가 정치적으로 깨지면 어떤 거 하나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이 더 중요하냐는 판단은 2차 문제고 추동할 수 있는 공조의 틀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가 아닙니까? 추진하는 공조의 틀이 중요하다. 홍인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개특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여의도의 계산도 이제 민주당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특위를 선택하느냐 답이 좀 나와 있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국민들도 민주당이 어디를 선택할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민주당의 있어요?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네, 어느 예상이 것을 된다. 선택할 네. 것이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민하는 척 하시잖아요. 속내는 저는 정해져 있을 것이다. 고민하는 근데 척만 하지 속내는 있다. 네,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는 척 하지만 저는 아마도 사개특위를 선택하실 것이다. 사개특위를 선택할 민주당은. 것이다. 그리고 심상정 우리 대표께서 일반적인 해고 통보 받았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민주당을 믿으신 게 잘못인 거지. 본인한테 그 역할이 계속 너무하는 것 같다 저거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 한국당한테 양보하느냐고 생긴 형상인데. 아니 그 양보도 민주당을 믿을 건 예상- 믿어줘야 돼.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1야당을 사실 우리 한국당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을 때 이건 예견돼 있었던 일이다. 그동안의 진통을 겪고 국회 파행 때문에 국민의 비판과 비난이 쇄도했었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또 이제 바른당이 이 두 특위에 대해서 결정할 순간이다. 그런데 합의했었던 그 야 3당에 대해서 공조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아마 예의를 갖추시는 거지 속내는 정해져 있고 그 수순대로 갈 것이다. 아니 보면요,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이야기했을까요? 그 근데 심상정 의원한테. 저번에도 손학규 대표랑 얘기하신 거 밝힐 수 없다 그러는데 한쪽은 얘기 안 했다, 한쪽은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참 여의도는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국민이 보시기에 참 답답한 내용은 알게 됐는데 협의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뭐 예의는 갖추셨겠죠. 아무 언급도 없이 그렇게 진행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상식적으로 정의당 보면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없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제 뭐 어떤 얘기는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런 과정에 대한 그 설득력이나 이런 설득력 있는 무슨 장면이나
이런 게 연출이 없었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국회 운영의 큰 방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민주당이 그 이른바 사당 연합으로 네. 연합으로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뭔가를 시도하고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국회가 정지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른바 교섭단체 합의 이를 통해서 다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인데 결국은 앞으로 협치의 중심은 3당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 구조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미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나 평화당은 어찌됐건 안타깝겠지만 그 상당 부분 반발을 하면서도 어찌할 도리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참 따져보면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맛있는 계란을 놓는 암탉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집을 잘 지키는 진돗개를 포기할 것이냐 이런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전국이 또 경랑에 휩싸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자, 아니, 근데 만약에 어차피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맡게 되면 공수처법하고 이른바 그 검경 수사권 그 분리에 대한 법안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선거법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합의는 민주당에서 추경 때문에 좀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한 보시면 게 아니고 실패한 건 아니고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리 없는 게 이른바 100대 0, 70대 30으로 협상과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섬은 아니다. 네. 적어도 51대 49의 그 상황에서 언제 누구든 51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경쟁하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거지 각 세력 간의 대결 구도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홍인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정말 정개특위를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회 정상화가 어느 정도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보이콧이라든가 또 강하게 반발하다든가 국회를 경색시킨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정의당에서 지금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국에 가서는 합의를 하실 것이다. 그 민주당하고 같이 정의당이 예. 납득을 하실 것이다. 예, 더 이상 국회 파행이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특위에 관한 선택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정치 자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6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정의당이 그 시간이 부담을 많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뭐 경색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아마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 것 같은데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통과 전망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권익기 관장님 네. 통과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뭐 청문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요. 고위공직자의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의회의 판단과 이제 제일 중요한 국민 여론의 판단이 남아서 그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통과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그 검증에 대한 가장 크게 세 갈래로 보면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네. 윤 총장의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건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장이다 보니 과거 검찰이 주장했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의 입장을 조금 더 강하게 주의 주장하시는 모양새일 것 같고요. 다만 신임 검찰총장이 정부 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그 검찰 수장으로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모럴 해저드 문제인데 뭐 부인과 본인의 재산 현재 보유 상태로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대개가 다 이제 예금이기 때문에 뭐 과도한 부동산이나 과도한 주식 투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 뭐 그 집안에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증인으로 채택을 하셨는데 이것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다면 모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카더락식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막 몰아붙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근데 만에 하나 뭐 불법과
편법의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 드러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죠.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명확하게 탈법이다 불법이다 할 만한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아직은 않았으니까 나오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초기에 다들 전망들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청문회가 아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얘기와 뭐 연계되는 사안입니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정인으로 요청하고 또 뭐 가족들도 윤석열 가족들도 부르자 이 정인 요청하고 해서 벌써부터 치열한 이제 정치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김철영 교수님? 이 정인 신청이라든가 이 정치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요? 어검윤.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검윤. 어차피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반발과 여러 예상을 딛고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특별히 엄청난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아까 우리 권혁기 관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우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뭐 여러 조치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이 집권 초 그다음에 정권 말에 따라서 정치적인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항상 놓이더라 이거죠. 이것을 이른바 그 강골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사람의 힘으로 이걸 넘을 수 있겠느냐. 저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사람이거든요. 네.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인데 이 제도화하는 데 핵심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제 네. 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이야.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문제인데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청문이나 출마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갖는 걸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표면으로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인데 한국당의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청문회가 예상했다시피 상당히 대중적 관심을 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뭐 명확한 팩트가 없이 공격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역풍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 한국당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제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어검 윤. 윤 어차피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윤석열 총장으로 정해질 것이다. 국민도 그거는 아실 거예요. 뭐 아마. 대세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과정에 있어서 사실 청문회가 도덕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하고 나눠서 투 트랙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면서 정책은 안 보이고 도덕적인 흠결만 과대로 포장을 해서 사람을 그 자리에 위치해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청문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도 아마 그런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재밌고 청문회는 아마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난타전? 그렇게 우려가 좀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사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는 그걸 윤석열 총장님이 미리 총장님이라고 말씀드리면 총장님이 답을 하셨어요. 자기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분의 딜레마는 지금 조직이 내가 검찰이 조직이냐 대통령이 조직이냐가 남은 거지. 그게 핵심인 거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답을 주셔야겠죠. 미리 총장님이라고 미리 부르셨으니까. 총장님이시죠. 나날이 우리 홍 위원장님의 말씀 솜씨가 아니, 우리 홍 박사님은 이 급발전하셔서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쟁점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 그리고 이제 뭐를 해제다 이게 이제 명확한 증거가 뭐냐라는 건데 보시기에 검찰의 지금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검찰 내부 혼란도 있긴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홍인전 박사님 이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는 아마 검찰 내부의 의견을 많이 따르실 것 같아요. 아마 한국당에서도 그거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할 계획은 있는 거죠. 예, 네. 여태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이 정치 검찰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 그랬나요? 갓대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국민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마 검찰 내부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내신 안하고는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이제 문무일 그래서- 총장이 이제 막판에 강하게 이제 네. 반발하는 제스처를 취하셨죠. 근데 네. 공수처의 의견은 대체로 동의를 하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일단 검찰이 경찰의 지휘 여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이 이제 네. 강한 반발을 했던 건데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어떤 의견 개진을 법무부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찰의 반발을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임 검찰총장 후보가 지명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수면 아래 좀 가라앉은 모양새인데 일단 윤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프로세스를 저는 밟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전달되고 네. 행안부를 통해서 경찰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루트가 올바른 것이거든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서는 건 네.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그 한 말씀 좀 드리면 검찰의 수사권 그 독립 분리죠. 그러니까 그건 조정이죠. 조정인데 저는 간단하게 하면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른바 사정기관의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제대로 되면 공수처 필요 없어요. 공수처 왜 합니까? 새로운 그 권력기구 하나를 더 만드는 건데 정말로 대통령께서 고심 많이 하셨겠죠. 또 정부 여당도 그가 10여 년 이상이 논의됐던 건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 아니 왜 경찰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누려왔기 때문에 경찰이 하면 마치 뭔가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우려를 자꾸 많이 하는데 경찰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저는 맡겨보세요. 아니 그렇게 분리를 다 해주셔야 된다. 네, 분리를 그래야 해야 된다.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죠. 공수처라는 게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아닙니까? 핵심은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은 검사하고 판사입니다. 그분들 수사 기소를 누가 할 거냐인데 경찰한테 맡기세요. 그거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경찰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주 단속은 조금 그렇다고 음주 단속에서 왜 그러십니까? 자유롭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술 많이 드시죠? 많이 먹습니다만 제가 차를 놓고 운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정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 황교안 대표 말이죠. 홍인준 박사님. 이게 지금 서채원 의원도 만나고 김무성 대표도 만나고 상당히 지금 중진들이랑 원로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대표로서 원로나 또는 당내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 거는 접촉면을 넓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대신 전달해 주실 테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보가 있을 것이다. 서채원 의원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뭐 저희 당 대표도 하셨고 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 뵙고 무소속이라고 해서 안 만나는 거는 아니니까요. 왜냐면요, 뭐 만나는 것은 접촉면을 넓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만은 굳이 지금 이런 시기에 좀 뭐 약간 많이 공격을 당하는 수수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수 통합이라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까요? 보수 통합은 지금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한국 정치에 있어서 보수가 해야 될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꼭 이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바로 보수 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다. 그 전에 흔들리지는 않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장외투쟁에서
당내로 들어오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가 있으신데요. 실제로 공무원만 30년 하셨습니다. 네. 또 장관과 국무총리 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신 지는 사실 몇 달이 안 되세요. 본인도 그 부분을 아마 인정을 하실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경험이 부족한 부분, 작은 실수들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이상희 박사님께서 도종환 네, 시인 네. 시를 시래기 시라는 예, 시죠. 네. 시래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꽃으로 대답을 드릴게요. 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네.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아마 이 대표님도 조금 작은 실수로 흔들림이 있겠지만 아마 큰 행보를 잘 해 나가셔서 보수 대통합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꽃으로 표현하는 게 좀 저도 네, 뭐 좋습니다. 네. 흔들린다는 얘기네요. 아니 빳빳하면 꺾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걸 지금 꽃으로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시를 근데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른바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친박의 핵심들을 다 안고 갈 거냐, 아니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개혁적 인사들을 많이 영입하고 기존에 있는 그 의원들 비롯해서 상당 부분 물갈이를 할 거냐, 네. 이런 건데 지금 보이는 행보는 제가 봤을 때는 친박을 안고 당내의 보수 통합부터 벌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른바 당내에 주요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고 바른 길이냐, 그리고 앞으로 뭔가 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네. 그런 시그널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고 이게, 네. 오히려 친박 핵심 그다음에 전통적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의 둘러싸이는 형국으로 본인이 보다 개혁적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정치의 시그널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물론 정치촌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그런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도 내 편, 저 편도 내 편 이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제 불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권익기 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국당의 당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이제 박맹우 사무총장이 내정이 되는데 친박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조금 뭐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치러질 총선 나아가서 이제 본인의 대선 후보의 행보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면 그냥 단순히 비박계를 다독거리는 행보를 위해서 한 거라고 믿지는 않아지고요. 어느 정도 그 보수 통합의 그런 비전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의사도 좀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났다는 건 저는 일단 만남 자체는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근데 만나는 건 네. 예,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이 뭐 자세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뭐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인 성향을 비추어 보면 지난 대표 시절에 있었던 것 그리고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뭐 조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근데 그 조언의 핵심은 이제 뭐 말씀들 쭉 하셨지만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현재 여론에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세모 리더십의 네. 문제거든요. 이 세모 리더십이 세모 리더십. 부각되는 이유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를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계시는 게 또 있죠. 그리고 이 친박 지지층의 영향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보 이거를 다 묶어서 반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만 뚜렷하고 본인의 어떤 한국당을 어떻게 합리적 보수로 격상시켜서 내년 총선에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시는 게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작은 실언 이런 것들로만 이제 계속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을 계기로 이제 김철근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기보다는 명료하게 한국당의 과거의 그림자와 어두운 그림자와 단절하는 정치로 쭉 가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행보를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비박계 달래기 이걸로 끝난다면 뭐 이번 회동도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홍 박사님, 이 권혁기 원장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감하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불교 방송을 들으셔서 오늘 이 내용을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건의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아까 세모 리더십이라 그러셨는데요. 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황희정승 개보신가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면서 가진 게 아닐까. 이렇게라도 어떻게 제가 대표에 대해서 잘하셨습니다. 아, 충분히 가까우기 때문에 참 놀라운 야. 순발력이십니다. 그리고 황희정승 박맹구, 리더십으로 그걸 황희정승 바꾸시거든요. 리더십으로 네. 네, 또 여러 얘기를 담으시는 거 그런 행보시라고 정치하지 좀 이해를 마시고 좀 방송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박맹우 사무총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 친박 의원은 아니십니다. 그 실제로 이 사무총장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당의 전략, 홍보, 인사, 조직, 공천 이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데요. 3선 중진급이 맡으셨거든요. 근데 네. 우리 박맹우 총장님이 재선이신데 이분이 벌써 세 번째 사무총장이십니다. 탄핵 정국에서 사무총장 경험도 하셨었고요. 있었다?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대선 패배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때 사무총장을 비대위 사무총장 하셨고 했죠. 이번에 이제 맡으셨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함합형이 있으셨지만 개파색이 가장 옅은 분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친박이라기보다는 친환계 인사라고 평가하는 게 옳을 것 친환계 같습니다. 인사다. 예. 네. 황희정승의 리더십을 세모 리더십을 그렇게 표현하시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황희정승이요 그 인사 검증을 한다 그러면 통과 못 되는 거 아시죠? 옛날 세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희정승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평가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기 원장님부터. 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미 간의 냉각기가 이제 그게 달했었는데요. 그 냉각기를 이제 해소하기에 충분했던 회담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하노이처럼 결렬이 아니라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이제 타결로 갈 수 타결로. 있는 물줄기를 바꾼 회담이죠. 중요한 건 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북미 간에 어떻게 합의와 타결이 되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협상의 완결로 가기 위한 계기점으로는 충분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 푸틴 대통령이 G20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의 그 메시지 전달을 보았는지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양복을 입고 경호원도 대동하지 아니하고 25m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북한 땅을 직접 밟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넘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북미가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주었기 때문에 저는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비핵화 정상회담이 열리면 보다 더 일보 진전한 그런 협상의 내용과 태도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이번 판문점에서 만들어 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근 교수님.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단지 이게 국내 정치에 그 활용되고 악용돼서는 안 된다. 북미 1차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있었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 예견되는 게 내년 총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네. 단지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북 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게 자꾸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의 네. 어떤 물론 보여주기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질적인 진전이 하나씩 돼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홍인전 박사님. 네. 많은 그 언론에서 한국당이 이제 환영과 또 비판이 뒤섞인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조금 혹평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도 그 북미 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거는 환영할 일이죠. 국민들께서도 그렇죠. 네. 안도하시고 이제 그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구나라고 기대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메시지가 사실 없으니까 뭐 핵 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지금 크게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이 북미 정상회담 하면서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한 8번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상상하라는 건지 대통령이 상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그 상상력. 네. 국민들은 대통령의 상상력보다는 사실 현실력을 또 종잡을 수 없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상상력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 국민이 이 평화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안 그러면 지금은 보여주기 쇼통이 또 한 번의 쇼통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 그리고 뭐 비핵화 해결된 문제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활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실무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때 이때 비로소 다시 재평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정치 토크. 오늘은 맷돌 도리깨 절구통 이렇게 안 같이 깨지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매주 감사합니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홍인정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전 바른미래당과 미래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